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장중 3,030선까지 반등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주가가 14%까지 급등하면서 미국발 공매도 공방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새해 첫 달 수출이 11% 넘게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가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지난달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일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이 회장이 되는 첫 사례인데 정부와의 소통에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 들어 승승장구했던 코스피가 지난주에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급기야 금요일에는 3,000선이 무너져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2월 첫날인 오늘이자 첫 거래일인 오늘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며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1.20% 오른 3,012.05에 거래 중인데요. 기관이 3,248억 원, 외국인이 518억 원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428억 원 팔아치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세를 보이던 장 초반과는 달리 1.90% 오르며 947.3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5전 내린 1,118원 5전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움직임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들은 소폭 오르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 12종목 중 유일하게 카카오는 0.68% 하락세입니다. 또 미국에서 공매도 공방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개인스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량이 가장 많은 종목인 셀트리온은 13% 넘게 오르며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 소식이 들려온 SK이노베이션은 1.79%, 현대모비스도 3% 가까이 강세입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달성한 효성 TNC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네, 지난달이죠. 새해 첫 달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벌써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수출 휴자 품목인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1월 수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4% 증가한 48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11월 4%, 12월 12.6% 증가해 3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수출이 2달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한 것은 약 40개월 만입니다. 또 총 수출액으로 보면 역대 1월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입은 3.1% 증가한 440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39억 6천만 달러로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품목별로 보면 특히 잘한 품목들이 있죠. 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 관련 품목인데요. 반도체 수출은 22% 늘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는 58%, 디스플레이는 32% 증가하며 각각 16년여,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출 역시 40% 넘게 늘어나 2017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 EU 등에 대한 수출이 많았는데 이 3대 시장에서 모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신설과 또 재건축 등 호재에 지난달 수도권의 집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설 전에 발표하겠다던 주택 공급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을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새해 첫 달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전국 집값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0.9% 올랐던 전국 집값이 지난달엔 0.79%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0.66%에서 지난달 0.8%로, 서울은 지난해 12월 0.26%에서 지난달 0.4%로 상승폭의 확대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집값 상승폭을 석 달 연속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에선 잠실동과 신천동에 있는 인기 단지와 재건축 추진 아파트 위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또 경기와 인천은 GTX 등 교통 개선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 또 역세권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은 지난해 12월 1.12%에서 지난달 0.78%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죠. 날짜는 언제쯤 될까요?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오는 4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은 고밀도로 개발하고 그 외 수도권에선 신규 택지가 선정돼서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네, 올 들어 새로 개설된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은행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전히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새로 발급된 마이너스 통장은 4만 3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 기간 영업일이 1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2,270개의 마이너스 통장이 새로 개설된 겁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를 했던 지난해 말 일평균 마이너스 통장 개설 건수가 1,000여 개였으니까 2배가 된 겁니다. 올 들어 28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7천억 원가량 늘어 총량 규제를 했던 지난해 말과는 달리 또다시 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늘고 있다.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좀 주식시장 과열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이전에 일단 대출을 먼저 받고 보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 들어 공모주 청약 등이 겹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수요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난 26일에는 17개 은행의 부행장과 대출 관련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도한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시한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또 은행들도 최근 마이너스 통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당국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땅에는 각각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지에 같은 경우에는 소유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10,000제곱미터, 주말 체험농장용으로는 1,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역 21대 국회의원을 조사해보니까 4명 중 1명꼴로 이런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4명 중 1명이었다고 하면 정확히 몇 명일까요? 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으로 4분의 1을 약간 넘습니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들 76명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8명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 76명 중 51명으로 60%를 넘었습니다. 경실련은 만약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은 의원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땅이 가장 많은 의원은 누구였을까요? 네, 액수 기준으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5억 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창원에 1,700제곱미터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창원의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면적 기준으로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 평창 등의 필지 35곳 모두 11만 5천 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당별 농지 보유액 총액을 따져보면 국민의힘이 86억 7천만 원어치를 보유해 압도적인 1위였고 더불어민주당이 38억 4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서울상위 회장단 회의가 있었죠?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상위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새 회장으로 단독 추대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겸 서울상의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회장단 13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의 4대 그룹 총수가 추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경제를 상당 부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봅니다. 또 본인 자신이 평소에 그 상생이나 환경이나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없이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만장일치로 추대가 됐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수락하면 이달 23일 열리는 서울상의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정식 선출됩니다. 이후 다음 달 24일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 회장직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네, 뭐 별 이변이 없으면 수락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도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에 차세대 반도체 공장인 M16을 시공 25개월 만에 준공했습니다. 이 공장은 SK하이닉스가 국내외에 보유한 생산시설 중 최대 규모로 극자외선 EUV 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된 차세대 공장입니다. 최 회장은 준공식에서 M16은 그동안 회사가 그려온 큰 계획의 완성이자 앞으로 용인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인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동안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 모임이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요. 한편 식약처는 오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을 위한 자문단 회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조만간 설 연휴인데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휴에도 적용이 된다. 가족 모임은 사실상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이는 게 허용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는 고향집을 방문하거나 형제 간의 모임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영화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은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 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단 회의 결과가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를 위한 첫 번째 관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회의가 지난달 31일 열렸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 고령층 접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오늘 발표될 자문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50명 줄어든 것으로 70일 만에 최소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들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임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 금액을 제하고 지급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CJ대한통운과 오리온,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을 벌이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CJ대한통운이 오리온에 지급하지 않은 운임료를 달라는 게 소송 핵심입니다. 지난 2019년 CJ대한통운이 오리온과 오리온 공장 생산 제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배송하는 내용의 물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각 지역 영업소에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리온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또 판매처에게 페널티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오리온이 손해배상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산정해서 이 금액을 빼고 운임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이 불복해 이 미지급 운영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네, 결국은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양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CJ대한통운 측은 오리온과 손해금액 관련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리온 측은 CJ대한통운이 운송을 지연해 양사 운임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손해액을 빼고 운송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리온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제외한 것인 만큼 이어질 재판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리온은 해당 사건 이후 CJ 대한통운과의 계약이 끝난 다음 재계약을 하지 않고 현대글로비스와 물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또 중국 생수사업 물류운송권 입찰에서도 시장 예상과 달리 판토스를 선택하면서 두 회사 간 신뢰관계에 금이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네, 지난주 뚜레쥬르가 빵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햄버거와 사이다 등 다른 신급료의 가격도 오릅니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죠. 뚜레쥬르가 빵 가격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뚜레쥬르는 지난 29일 빵 제품 90여 종의 가격을 평균 100원, 약 9%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뤄진 건데요. 뚜레쥬르 측은 밀가루와 쌀 등 원재료 가격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수개월째 회사가 감내하다가 이번에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커리 업계 1인 SPC그룹의 파리바게트도 당장 가격 인상은 없다면서도 원재료 가격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밀가루와 쌀 이용이 많은 농심을 비롯한 라면 회사들은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성 사이다 그리고 롯데리아 등 여기 가격도 또 오늘부터 오른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롯데 칠성음료의 대표 제품인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의 출고 가격이 6에서 7%, 금액으로는 약 100원가량 오릅니다. 콜라 시장 1위인 코카콜라가 지난달부터 가격을 인상하면서 후발주자인 롯데 칠성도 이를 따라가는 건데요. 롯데리아 역시 오늘부터 버거와 디저트 등 제품 25종의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가량 올립니다. 식품업계는 원재료의 가격 인상과 코로나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와중에 한 회사가 올리면 경쟁사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최근 10개가 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업 공개 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깐깐해진 평가 기준에 그동안 상장 기대감이 높았던 오상헬스케어 등이 얼마 전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연내에 상장을 추진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자 관심도 높았고요. 그런데 최근 보면 좀 상장이 무산된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 HK이노엔 등 이런 대여급 기업 외에도 바이든셀, DNT, 파마텍, 네오이뮨텍 등 제약 바이오 관계사들이 연내 상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 상장 추진 중인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무산됐는데 얼마 전 오상헬스케어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시젠, 스젠텍 등과 함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회사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은 2,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배나 늘어난 기업이라 상장 기대감이 컸는데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인 이니스트 ST는 아예 최근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는데요. 당초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자체 취소한 겁니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D&D 파마텍 역시 최근 미승인 결론을 통보받았습니다. 네, 회사나 예비 투자자나 다소 또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연초부터 이렇게 승인이 불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한국거래소의 한층 까다로워진 심사 때문인데요. 특히 개정된 기술 특례 상장 요건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주로 선택하는 상장 방식입니다. 지난해 역시 25개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 17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으로 전체 약 7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술 특례 상장 평가 항목이 늘어나고 세분화되는 등 문턱이 높아져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기술 특례 상장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지난 주말에 숙환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로써 영자 학렬의 범현대가 창업 1세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고 정상영 명예회장 고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1936년생인 정상영 명예회장은 21살 터울인 맏형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가장 애틋하게 여긴 동생이었습니다. 외모나 말투 등이 정주영 명예회장과 비슷해 리틀 정주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60여 년 동안 경영 일선에 몸담았던 고인은 선진국에 의존하던 도료나 유리, 실리콘 등 건자재, 산업자재의 국산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큰형의 뒷바라지를 마다하고 22살 때인 1958년 지붕과 천장 등에 사용하는 슬레이트를 만드는 금강 스레트 공업을 창업했고 1974년 고려화학, 1989년 금강종합건설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2000년 금강과 고려화학을 합병해 금강고려화학을 출범시켰고 2005년 KCC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KCC 그룹을 누가 또 이끌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승계는 정리가 됐습니까? 네, 정상영 명예회장에겐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미 교통정리는 끝난 상황입니다. 고인의 장남인 정몽진 회장이 KCC, 둘째 정몽익 회장이 KCC 글라스, 막내 정몽열 회장은 KCC 건설을 각각 나눠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2000년 벌어진 현대가의 이른바 왕자의 난을 목격한 뒤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후계 구도를 정리해놨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형제 간 계열사 지분 정리 작업이 남아있어 서로 주식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추가하면서 이를 투자 신호로 읽은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선 건데요. 머스크가 프로필을 이같이 바꾼 의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대량 사들였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퍼진 공매도 세력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비트코인 값이 급등하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공매도 투자자들의 다급한 물량 청산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머스크 CEO의 움직임에 이처럼 민감한 걸까요? 일단 머스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 독특한 행보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죠. 트위터 팔로워만 4천만 명이 넘는데요. 머스크는 최근까지 개미와 공매도 세력이 맞붙은 게임스톱, 또 CD 프로젝트 등 특정 기업을 언급하는 트윗을 날리며 주가를 급등시켰고요. 공매도는 사기라면서 헤지 펀드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엉뚱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메신저 앱 시그널을 사용하라는 한마디에 엉뚱한 주식이 65배나 급등한 거죠. 이 같은 분위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봐야 할까요?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들썩이다 보니까 규제 당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스톱처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은 거품이 거치고 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머스크가 공매도 세력을 공격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게 정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머스크는 혁신가지만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가 553만 명을 기록해서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7만 5천 명 줄어든 55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만 5천 명 줄어든 137만 명을 기록해서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산업은행과 제로원 2호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로원 2호 펀드는 745억 원 규모로 현대차그룹과 협력사 그리고 산은등이 출자자로 참여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차, AI, 커넥티드카를 비롯한 미래 신사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비 운송비를 담합한 혐의로 한진과 동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항에서 발전 설비를 운송하는 두 업체는 지난 2014년 12월 단가를 높일 목적으로 인상 요구액을 서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한진에는 과징금 3,300만 원, 동방에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에 남부지방 곳곳으로 내리던 비는 낮까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비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대부분 영상권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일 아침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에 영향을 주면서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오늘 WHO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까지 차단되는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수요일은 공기질이 다시 보통 수준을 되찾았다가 주 후반부터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네, 1년 중 가장 짧은 달인 2월의 시작입니다. 기간은 가장 짧지만 뜻하신 일들 가장 많이 이루시고 또 좋은 일들도 압축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